바이군입니다. 12월 10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만 치료제, GLP-1이죠. 그리고 뭐 경구용 치료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CDMO라고 해서 OEM과 ODM을 합친 거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OEM이나 ODM이 디자인과 매니팩처링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비슷하죠. 거기는 디자인이었지만 여기는 디벨롭먼트입니다. 그리고 OEM이나 ODM이 오더 기반이라고 하면 여기는 컨트랙트, 즉 계약 기반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그 연구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제약업의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구조를 보고 CDMO라고 부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CDMO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는 이제 무슨 그 저기도 있잖아요, 복제약 같은 것들, 혹은 이제 국제적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약품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CDMO들이 강력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토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글로벌 GLP-1 비만약의 폭발적인 성장, 뭐 우후죽순 나오고 있고 지금도 대형 업체들 어느 업체든지 GLP-1 하나 준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없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우리가 한 발 늦게 된 거는 이제 미국 회사, 유럽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죠. 노보노디스크가 거의 뭐 깃발을 들다시피 했었고, 그래서 그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 회사들까지 다 뛰어들고 있었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GLP-1 하나로 완전 삭센다로 시작을 해서 어쨌든 간에 위고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명사들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성공하는 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GLP-1은 지금까지는 주사제, 즉 삭센다는 매일이고 위고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앞으로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얼마나 뭐 예를 들면 아스피린처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각각 경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계적으로 저기 시장에 그 제약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주요하게 이런 GLP-1의 수혜 종목들은요 기존의 어떤 제약업을 영위하면서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업체들 쪽이 조금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어느 정도 기존의 그 수익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연구에 투입할 비용들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천당 제약이나 일동제약 이런 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뭐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성공 여부가 저기가 그 관건이 될 거고 실패하게 되면 상당히 좀 회사 자체의 존립이 위험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약간 터지면 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나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약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성장성 부분에서야 신규 업체들이 훨씬 더 좋은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약간은 투기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고 옥석을 좀 잘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임상인 단계 뭐 이상에서 성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그 모든 임상을 다 마치고 성공적인 상품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기술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성공한 회사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와 있는 업체들은 없는 것 같아요. 성공했다더라, 성공한다더라라는 카더라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리신 그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G 통신 장비는 주파수 재할당 때문에 결국은 좀 저기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재할당은 우리나라 주파수 때는 약간 공공재처럼 경매 형태로 팝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주파수는 3년, 또 다른 주파수는 5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그 주파수 단위를 사야 됩니다. 대역폭을. 통신사들에서 그걸 사죠. 통신사들의 주요 그 투자,
통신사들이 주로 투자해야 되는 게 장비 쪽하고요, 이 주파수 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6G 대비해서 정책을 확정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6G가 대비가 되면서 그 업체들 자체가 새롭게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예, 이 테마가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요, 예, 5G하고 6G는요, 예, 기술 기반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5G에서 성공적으로 장비 공급을 했다고 해서 6G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그 기회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업체들이 다 수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통신 장비에 대한 자본 투자 자체가 사실은 좀 막판이 아니냐, 거의 끝이 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떤 업체가 과연 수혜 업체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업체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잘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원인, 그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참 이제 잘 벌었던 회사들인데 그게 이제 5G 투자가 거의 끝나면서 지금 이제 매출 자체가 줄고 있고, 뭐 다른 방향으로 피벗하고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뭐 특히 대한광통신 이런 회사들은 요즘에 주가가 좋기는 한데, 예, 통신 그 광통신 쪽은 특히 유선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통신을 설비를 공급하는 그 통신 설비 인프라를 공급하는 업 자체가 과연 앞으로도 어느 정도 전망이 있을 것이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을 해두시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게 업황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그 업황과 어떤 실적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주목이냐, 아니면 그냥 소문과 누군가 일으킨 그쵸, 그 약간 그 이끌어낸 이야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런 것들은 잘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분하시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하고 음원 음반은 실제로 요거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저평가되었다라는 원인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메가 IP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예, 그쪽에서 지금 투어를, 예, 미국 투어를 가겠다고, 전 세계 투어를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데 앞으로 수익이 좀 기대가 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까지 영업이익 2배 성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하나의 한 업체가 그냥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의 의견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들여다보니 좀 저평가된 것 같으니까 자, 좀 주목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 자체는. 음.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 하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워낙에 이 그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비재무적인, 그렇죠? 수익이 어떻게 나다가도 뭐 삐끗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연예계라는 것이. 최근에 일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리스크는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어떤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차전지 ESS 쪽이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요. 삼성 SDI에서 미국의 ESS용의 LFP 2차전지를 수주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LFP는 인산철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리튬 인산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삼원계,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희가 그 LG엔솔이나 아니면 삼성 SDI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삼원계 2차 전지보다는 좀 안정성이 뛰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고온 안정성이 좀 뛰어난 걸로 되어 있어서 ESS 쪽에서는 아마 LFP 쪽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비싸도 그 밀도가 높은 걸 꼭 써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ESS라는 것은 결국은 건물처럼 설치하거나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연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의 어떤 장치 산업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요소와 안정 요소, 즉 화재 방지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가 더 주목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중국과 엄청나게 가격 경쟁이 붙어 있는 쪽이 이제 인산철 그 리튬 인산철 2차 전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ESS 용을 쓴다고 하니 딱히 중국에서 달려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 저 ES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 전원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주로 활용이 되는데 중국 거 쓰겠냐고요. 그런 전략적인 자원에.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약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향후에도 ESS 쪽에서는 적어도 중국이 손을 뻗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 봐주시고요. 그렇지만 ESS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계약하고 나서 짓고 뭐 이런 거 할 때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전기차는요, 예, 되게 요즘에는 올라갈 수 있는 뉴스들이 되게 여러 레이어가 그러니까 여러 층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냥 테슬라 간다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예, 심지어 현기차도 그렇게까지 파워가 없었다고요. 그 현기차에서 뭘 한다라고 해도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테슬라에서 뭐 한다. 이렇게 해야 2차 전지가 좀 오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ESS라든가 다른 뉴스 원천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테마들이 결합되어 가는가를 좀 잘 살펴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더 잘 알게 되시는 수단이 되니까 그런 걸 좀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K스틸법 시행령이 초안이 임박해 왔다라는 것 때문에 철강 주요, 그리고 중소형 뭐 이런 테마들의 주식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산업 같은 경우가 발전, 그 석탄 발전과 대표적으로 탄소 중립을 해치는 탄소 중립에 위배되는 어떤 산업군으로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탄소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새롭게 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 그 제철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제조업이 없을 것 같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오히려 이런 탄소 중립형의 철강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계속 생산 능력을 강화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의 수요가 있거든요. 아리백이나 탄소 중립 관련된 예, 어떤 시설들 기반으로 생산된 철강이라야 어떤 유럽에 특정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형 철강 업체나 중소형 철강 업체를 중심으로 그런 탄소 중립적인 제철 시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분명히 생겨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K스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좀 뭐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ESG의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해야 결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 하에서 그런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거기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주로 약간 고부가 가치의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 한국특수강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죠. 만호제강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좀 중소형이면서 대량의 무슨 저희가 만들어내는 대량으로 고로해서 만들어낸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철강 제품들이 아니라 약간 좀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의 철강을 만들어내는 업체들부터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은 뭐
제가 하루에 한 서너 종목씩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은 이렇게 되고 있다. 뭐 대개는 여기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은 또 지금 그 테마 주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형의 코스피 업체들이 없어요. 별로 오늘 올라갔던 주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은 조금 올라갔고 코스피는 조금 내려왔죠. 뭐 거의 보합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테마의 흐름이 결국은 테마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도 개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결과값이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이라고 하는 것도 개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의 결과값이에요. 자꾸 그게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시장을 전체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종목을 움직이죠. 그 종목이 움직여서 지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지수가 결국 뭐를 말해주냐 하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말해주기는 하죠. 전체적으로. 그죠? 그렇긴 하지만 지수가 올라가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거는 선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좀 보십시오. 그렇게 약간 선후를 바꿔서 현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좀 듣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그런 저기를 좀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뭐가 올라간대. 그건 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가끔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지수나 테마는 결과값입니다. 심리의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죠? 투자라든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거에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2월 10일 주요 테마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